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물꼬를 터가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구룡 외교, 빵 셔틀 외교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확정했습니다. 학폭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견되면 부적격 처리하는 등 도덕성 기준이 크게 강화됐고 청년 후보자에 대한 우대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잇따른 설화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숙고할 것이란 전망 속에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국빈 방미 성과로 꼽히는 워싱턴 선언과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윤 정부 1년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평가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1박 2일의 우리나라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 지도부 평가는 크게 엇갈렸는데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결단으로 한일 관계가 진전됐다고 호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한 퍼주기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의힘은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한일 관계가 오랜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 하고 있다고 적으며 양국 관계가 한 걸음 더 진전됐다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지난 3월 입장보다 진전된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셔틀 외교가 회복되면서 한일 간의 관계가 정상화의 물꼬를 서서히 터가고 있다는 것도 느꼈겠습니다만 기시다 총리가 나름대로 성의 있는 모습을 조금씩 보이면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좋은 희망의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빈잔을 채운 건 윤석열 정부였다며 윤 대통령이 퍼주기 굴욕 외교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추가했고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안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방출 정당화에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 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비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일본 측 요청으로 이뤄진 한일 의원연맹과 기시다 총리 간 별도 회동에서도 여야 입장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를 위해 빈컵의 물잔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고 민주당은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일의원연맹은 이번 주말 부산에서 양국 합동 간사회의를 개최하고 조만간 일본에서 한일의원 친선 경기도 여는 등 양국 의회교류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도입됐던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했는데 학교 폭력이나 직장 내 갑질 전력이 확인되면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등 도덕성 기준은 강화됐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 회의를 열고 22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 당규를 확정했습니다.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수 투표의 찬성이기에 의결안건 제2호안건 특별당규 제정일건은 과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지난 2020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도덕성 검증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부적격 심사 기준에 추가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민생범죄, 성희롱과 2차 가해 등 4대 범죄도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과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고 투기성 다주택자 역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총선 때는 성평등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했던 것을 이번엔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청년층의 도전 기회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와 10% 차이만 나도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현재 20% 이상인 기준보다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번 공천룰은 온라인 중앙위원 투표를 비롯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정해졌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찬성이 60%였지만 40%에 달하는 반대표를 던진 당원들의 의사도 존중해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중앙위원회 의장에는 변재일 의원이, 부의장에는 어기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선 중징계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데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잇단 설화로 논란이 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를 두고 우파를 통일했다, 5.18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는 등의 발언이 문제가 됐고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였다는 주장에 이어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언급했다는 녹취록 파문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심의에 앞서 태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당에 누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이 수석이 공천과 관련해 자신에게 언급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 최고위원은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에 나섰고 윤리위는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는 말을 아꼈는데 설명을 했는데 뭘 또 설명을 해요. 당 안팎에선 중징계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에 이어 오늘도 최고위 회의를 취소했는데 두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만큼 당 지도부가 이번 사안을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나뉘는데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을 받으면 내년 총선 공천이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최고위원 2명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김기현 체제 출범 2달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중도 하차하게 돼 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그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오늘 여야 상황을 태윤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을 이제 확정을 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도덕성 기준 강화죠? 맞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학교폭력 범죄를 이 후보자 부적격 기준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또 갑질같이 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이 공천 심사에서 10%를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시켰고요. 이 청년 후보자의 기회도 보다 넓히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 정치인의 경우 단수 공천을 받으려면 이 공천 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와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났어야 했는데요.
이 기준을 10%포인트만 차이만 나더라도 단수 공천이 될 수 있게 완화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공천 TF를 통해서 이 공천 룰을 마련하고 이틀간의 권리당원 투표까지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중앙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공천 룰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새로 바뀐 이제 공천 룰로 민주당이 이제 내년 총선을 이제 치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방금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청년 후보자 기회도 보다 넓히기로 한 게 이제 방침인데 여기에 대한 뭐 시각도 좀 이제 다른 부분이 나오는 등 당내외에서 현재 뭐 이 공천 룰을 가지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불평등 경선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 신인인 청년 정치인에 대한 조치가 미비하다는 건데요. 이 다선 의원에 대한 험지 출마 그리고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등 이 같은 조항이 이번 개편안에서 빠져서 사실상 현역 의원 기득권 유지용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앞서 개딸 등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도 가세해서 권리당원 표결, 부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 비이재명계의 공천을 저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오늘 중앙위 표결에서 권리당원의 반대표가 40%에 육박할 정도로 이 강성 권리당원의 의지가 재확인됐다 이런 평가입니다. 네. 이계호 민주당 공천 TF 단장은 이 청년 정치인 단수 공천 조항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 신인에 대한 여러 재반 우대 조치 등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여당 상황도 살펴보죠.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김재원 태영 최고위원회에 대한 그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 결과가 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두 최고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오후 4시부터 이 당 윤리위가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김재원 최고위원은 소명을 마치고 퇴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잇따른 설화로 당에 부담이 된 만큼 모두 1년 이상 당원권 정지에 중징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그리고 제명 이렇게 4단계로 나뉘는데요. 당원권 1년 이상 중징계를 받게 되면 내년 총선 출마 자체가 막히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에 이어서 오늘 최고위원 회의 또 취소했습니다. 두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를 앞두고 징계 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공식 이유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이 정광훈 목사 우파 천하 통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발언해서 징계 대상에 올랐고요. 태 최고위원의 경우 제주 4.3이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 그리고 민주당을 JMS에 빗단 SNS 글, 여기에 최근 불거진 이진복 정무수석 공천 개입 녹취록이 새롭게 징계 사유에 추가됐습니다. 그렇군요. 당내에서 이제 두 최고위원 징계를 두고 또 이제 전망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징계 수위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 4선 중진의 윤상현 의원은 모두 동지이고 동반자인데 중징계를 해야 하냐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 반면에 3선 하태경 의원은 이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과 관련해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게 유출됐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상당히 중한 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실이 우선이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그 여야 이제 정치 상황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오늘 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은 오전에 1시간가량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한일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비공개 면담 후에 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간사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간단한 브리핑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 의원은 12년 만에 한일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따뜻한 메시지도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외교 정상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동시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선 가슴이 아프다며 개인적 유감을 표명한 이 기시다 총리 메시지를 부각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기시다 총리에게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 이 후쿠시마 오염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달라 등 다소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기시다 총리에게 과거 역사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아베
과거 총리를 설득하던 과거 기시다 외상의 모습을 상기시켰다고도 말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또 한일 양국 전문가들의 공동 검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렇게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야가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이제 그 상반된 평가를 내렸었는데 이번 그 면담에서도 이제 온도차가 좀 확연히 좀 드러난 부분이 있네요. 태훈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론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지난주 토요일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회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합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에 착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난주 토요일 시민참여단 500명이 KBS 본사와 지역 총국에 모여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생 결단식에 싸우는 정치, 자기 편만 똘똘 뭉치면 이기는 낮은 수준의 정치를 바꿀 때가 됐다며 500인 회의 결과가 국회 선거제 합의안 마련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도 공론조사 결과를 향후 국회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런 부끄러운 정치를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정치가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이끌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를 확 바꿉시다. 경기를 뛰는 선수가 직접 선거제도를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단 여러분들이 내려주신 결론은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정개특위는 시민참여단 토론에 앞서 진행된 전문가 발제와 토론, 참여단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의원 선거구 크기가 의제로 다뤄졌는데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위성정당의 출연을 방지하고 지역주의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다만 지역구 의원 선거구 크기에 대해선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되고 또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또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인지도나 이제 자금력을 갖춘 후보들이 좀 더 유리하고 반대로 이제 정치 신인이나 소수 대표들한테는 조금 더 오히려 더 불리하게. 국회 정개특위는 이번 주 토요일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의원 정수와 관련해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하는데 정개특위는 회의가 끝나고 열리는 폐막식에서 이틀간의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한편 여야 의원 133명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설문조사 문항에는 전원위원회 토론에서 나온 선거 제도들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내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규모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가상자산 매도와 은행 이체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매 대금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고 현재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9억 1천여만 원이며 합산 재산은 약 21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국회법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정부가 보내는 시찰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 사실 조사를 하고 안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며 다른 나라와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지난 1년 동안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서도 나라의 기초를 만들었다며 역사가 대한민국에 새로운 1년을 세웠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재호 원내대표는 오늘 이 자리가 내년 총선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카스트로 엘살바도르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과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통해 기후변화 등 도전 과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 발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할 계획이라며 엘살바도르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60년간 이어온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지지하고 한국 측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5월 8일 오늘은 정치권에서 어떤 뜨거운 말들이 오갔을까요? 오늘 첫 번째 정치랑, 해결사들 노후 보장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여야 대표는 각각 어버이날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가족 돌봄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정말 힘들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단순한 개인이나 집안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도 있다는 것을. 네, 먼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가족 돌봄 청년들의 어려움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구성됐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들이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힌 김 대표. 격주에 한 번씩 민생 현장을 찾아서 나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아침 SNS를 통해서 어버이날 메시지를 띄웠는데요.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모든 부모들이 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부모의 책임을 덜어주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육아휴직과 노인 빈곤 문제도 언급하면서 노후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해결사를 자처한 김 대표나 노후 보장을 언급한 이 대표 모두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똑같아 보이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랑, 코인 팔아 대선 자금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김 의원이 보유했던 코인 약 80만 개를 지난해 초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서 검찰에 통보한 건데요. 김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면서 관련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은행 계좌이체 내역서까지 공개하면서 가상화폐 일부를 팔아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자금에 보탠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대선을 440만 원 가지고 치렀단 말이냐라고 반문하면서 황당무계한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의원은 6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체해서 투명한 투자를 이어갔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재산 은닉이 아니냐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재산 등록된 게 15억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코인으로 60억의 재산을 갖고 있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죠. 배보다 배꼽이 4배가 큰 거 아니에요. 그럼 재산을 은닉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네, 여당에선 김 의원이 6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보유하면서도 약자 코스프레를 해온 게 아니냐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민주당에선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가진 것은 죄가 안 되는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죄가 됩니까? 김남국 의원이 정말 뜯어진 운동화 신고 다니고 실제로 그럽니다. 제가 보기엔 자금 출처도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김남국 의원의 경우는 지금 딱정이 돼 있고 본인도 이건 다 실명 거래했다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명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면 아니겠어요?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근거가 좀 더 명료하게 있다고 진행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고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김 의원은
나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다며 서민 코스프레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오늘 입장문을 내고 모든 의혹들은 허위라면서 법적 대응을 내고 있는데요. 당 일각에선 자체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일단 김 의원의 구체적인 소명을 듣고 난 뒤 당 윤리위원회 회부 등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이어서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이면서 또 한 번 도덕성 위기에 놓인 민주당. 이 난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일본 기시다 총리가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송호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당에서는 안보 경제 협력 강화로 한일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또 야당에서는 대일 굴종 외교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네,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결단으로 이제 한일 관계는 최근 동북아 정세의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12년 만이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점에서 아주 뜻깊은 이제 시간이었고요. 네. 2018년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던 양국 관계가 봉합을 넘어 미래지향적으로 확대되는 전환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한일 간에는 과거사 갈등을 이유로 외면할 수 없는 중대하고 긴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 핵 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중국의 굴기 등 협력이 절실한 이제 현실에 지금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야당의 거센 비판과 국정 지지율 하락을 무릅쓰시고 국익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과학기술,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과제들이 폭넓게 논의되었고요. 한일 의원 간의 외교 활동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의 신뢰 회복이 민간 교류 확대로 이어져서 실질적인 미래 협력을 위한 걸음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였죠. 과거사 사죄에 대한 기시다 총리 답변을 놓고도 여야 해석이 다른데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유감을 표명하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던 기시다 총리 발언. 여당 측에서는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진전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본 총리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발언은 회담 전부터 이목이 집중됐죠. 이번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언급은 지난 3월 윤 대통령 당일 때 직접적 반성이나 사과 표명이 없이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상기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에 비교하면 보다 진전된 것임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 정부에서 나온 바 있었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같은 표현이 직접 담기지는 않았고 그간 한일 간의 갈등의 골을 봉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에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기시다 총리와 한국인 원폭 피해 희생자 위령제를 포함해서 함께 이제 참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100마디 말보다 이러한 행보들이 모여 신뢰가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막 관계 복원이 물꼬가 뜨였는데 첫술에 배부르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한일 양국이 차근차근 신뢰와 협력 교집합을 늘려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앞으로 이제 한미일 공조 체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요. 그런 반면에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과거사 또 독도, 후쿠시마 방류 등 한일 간에 풀어야 할 과제들은 앞으로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우선 한미일 공조 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 핵,
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굴기 등으로 한일 양국이 협력이 절실하고요.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과거사, 독도, 또 후쿠시마 방류 등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협상할 수 있는 문제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도의 경우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고유 영토입니다. 이는 협상의 여지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없는 문제고요. 다음으로 과거사 문제는 분명하게 직시하되 이를 정치 쟁점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 사전에 충분히 공감되고 교류된 상황에서 과거사 해결을 위해 양국이 머리를 맞댄다면 아마도 오래전에 청산될 과거사는 모두 청산되었을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도 최근 일본에서 이제 한국 시찰단이 오는 것에 이제 그 입장을 표했고요. 23일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것은 모든 대외 정책은 우리 국익이 우선돼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대일 정책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今より韓日首脳の共同記者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국격이 있고 동맹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은 우리의 성장과 자유 확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정부의 저는 그 정세 인식이 굉장히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나를 지어가면서 상대를 지켜서는 것은 사실상 굴욕이자 굴종입니다. 일일로 네, 오는 11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최근 외교 안보 분야에서 거대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윤 정부 1년 외교 안보 정책의 방향과 평가는 어떤지 국회 국방통으로 불리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관련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비례대표로 이제 시작을 하셨고 예. 이제 사선에 묵직한 존재감으로 이제 민주당 안에서 이제 맹활약 중이신데요. 이렇게 또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제 현안에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1박 2일간의 이제 방한을 마치고 이제 돌아갔는데 어제 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이제 확인이 됐고 앞으로 이제 더 이제 공고해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가졌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 사과 대신에 뭐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개인적인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사죄가 좀 불충분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그 기시다 총리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좀 진전된 내용이지만은 전체의 맥락에 보면은 총리의 자격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유체 이탈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돌려서 말한 것에 표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표현이죠. 최소한의 네. 1995년도에 무라야마 다마, 일본이 고통을 주었던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한다. 그다음에 이어서 98년도에 오부치 선언, 네. 그 일본이 고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기시다 총리께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인 자기 입으로 말씀을 하시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그냥 애매모호하게 유체 이탈법식으로 말한 것은 진정한 저는 사과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지어 우리 선조들한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습니까? 그 예컨대 일본식으로 이름을 개명하지 않으면 학교도 입학을 못 오고 버스, 기차도 못 타는 이런 우리 선조들의 고통.
잘 아시겠지만은 1983년도까지는 명균동에 있는 창경궁이 네. 팰리스가 주 동물원이었습니다. 동물원. 그랬죠. 네. 그러니까 민족문화말살 정책에 의해서 일본이 민족문화말살 정책에 의해서 창경군이 창경원으로 임금이 살던 궁전이 동물원으로 바뀔 정도로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많은 고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웃국가에 인접한 나라로서의 과거의 대사에 대해서 정말 우리 민족들한테 반성과 사과를 하고 그리고 진전된 모습을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일본의 대통령 입장에서 말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통한 마음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한미일 뭐 이제 그 공조가 점점 더 이제 좀 강화되는 이런 이제 분위기인데 이거는 이제 좀 물을 수 없는 현재 그 이제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일본 측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과거사 문제는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과거사의 어떤 사죄와 반성 없이 미래로 전진할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우리 그 지표로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굴종적 예고에 대해서 60% 이상이 지금 반대를 하고 네. 있고 특히 식자층인 대학 교수의 시국선언 또 천주교 사제단의 그 시국선언 이 범상치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간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워싱턴 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이것은 워싱턴에서나 바이든이 대통령께서 해야 될 얘기를 한미일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우리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고 미국 워싱턴이나 바이든이 해야 될 일이지 네. 미국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지소미아가 지금 복원돼 있지 않습니까? 지소미아가 복원되면은 이건 미국이 강력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악사라고 있습니다. 악사, ACSA. 이 악사라는 것은 한일 군사 지원. 네. 다시 말해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주는 겁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고 있는데 네. 이것이 미슬 디펜스 MD 미국의 MD 체계를 편입이 되면은 한미일이 모든 코드와 정보와 이 우리의 군사 무기 체계가 다 공유가 삼국이 공유돼 가지고 우리 정보가 다 미국과 일본한테 주는 거죠. 굉장히 이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협력에 대해서는 한일 이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네.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이것은 우리 국민적 동의를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수진이나 천주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단 성명이 또 있기도 했지만 여러 군데에서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뭐 미국이나 일본에 있어서 외교적인 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1년 동안의 성적표 외교 부분에서는 몇 점 정도를 주고 싶으신지 외교 부분만 한번 점수를 매겨주신다면 몇 점이 될까요? 저는 그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또 그 안보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 60%의 부정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그 미중 간의 패권, 네. 또 더불어서 그 미국 중심의 세계 그 공급망의 재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안하게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미국 일본도로 가는 것이 외교가 맞는 것인가? 우리는 역대 정부의 외교의 방점은 일동맹 삼친선. 다시 말해서 미국과는 동맹 관계, 중국, 러시아, 일본과는 친선 관계.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국가지 않습니까? 반도국가라 하면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대양과 해유로 치고 올라가고 힘이 없을 때는 외랑캐와 북쪽 외랑캐와 일본의 외구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반도국가의 이기와 기회와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한쪽으로 우리가 쏠리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예컨대 92년도에 노태우 정부의 그 북방 정책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경제 지평을 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수교를 갖고 우리의 대우, 현대, 삼성 이런 데들이 이 북방 정책에 의해서 대기업에 진출하여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점수로는 점수로는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굴욕적인 상태에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또 윤정부 들어서 그 한중 관계, 한러 관계가 경랑의 어떤 파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높이 줄 수 없다. F 학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경제 지표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중국, 러시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시 또 예. 뒷부분에 이제 다뤄보기로 하고요. 아까 이제 워싱턴 선언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으로부터 이제 한반도에 대한 핵무기 뭐 관련한 게 사안이 있을 때 우리 측과 이제 협의를 하겠다. 이게 이제 골자 아니겠습니까? 예, 공동 기획과 실행 부분을 이제 약속을 받았던데 반면에 이제 기존 확장 억제와 다른 게 뭐냐? 그리고 이제 자체 핵무장마저 이제 못하게 됐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 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그게 빚조로 개사고라고 봅니다. 빚조로 개사고 이미 워싱턴 선언은 1953년에 상호 방위 조약에 국권이 갖춰져 있고 78년에 핵이 위험에 도달할 때부터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이 이미 국권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해서 전반적인 거에서 DSC 또 MCM 합차 무장 회의 그다음에 SCM 장관 회의 2+2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 회의 또 차관복급 회의 DSC 여러 가지가 이게 지금 상당히 이게 겹쳐 있고 또 워킹그룹 회의 국장급 회의 약 7단계 8단계의 한미 간의 긴밀하게 지금 회의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NCG 핵 정보 공유 협의 그룹이란 게 과연 어디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이미 우리가는 미국과의 그런 긴밀한 시스템적으로 잘 굳혀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방부에서 잘 지금 대답을 좀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마 대통령의 지침이 있어야 이미 차관복급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서 핵 우산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한미군이 28,500명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리고 군속까지 약 10여만 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딱 있습니다. 그 이상 강력한 핵우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보름 전에 수단에 25명이 우리 교민들을 구출하려고 위해서 C-130이 그 연명작전, 드림작전을 해서 우리가 그 C-130으로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우리 국민을 태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군은 28,500명이 있고 또 군속까지 10만 명이 있으면 그 이상 강력한 핵우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상 강력한 핵우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국방통이다 보니까 다른 회의들이나 전략들을 다 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 8가지 회의 그룹이 있어요. 2+2 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SMC, 그다음에 MCM 합참의장 장관회의, 그다음에 차관국부 DSC 다 이게 각 층에 그룹별로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거기다가 다시 NCG 글쎄요. 저는 요 NCG가 사실상 그 핵 공유로 그 이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이 핵 협의 그룹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우리 발언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운영 방안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NPT 탈퇴를 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제 확산 금지 조약에 우리가 가담돼 있고 핵심 나라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IAEA 이사의 의장국입니다. 우리가 의장국인데 한반도의 핵 물질과 핵에 관련된 이 모든 잠수함이나 핵 기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탈퇴를 해야 한반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워싱턴 선언에 보면 SSBN이라 해가지고 핵 전략 잠수함이 한반도에 기항돼서 전개된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SSBN이라는 것은
사거리가 12,000km고 최소 5,000km거든요. 근데 한반도 연안에 들어와 가지고 북한을 한다? 이건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한반도 전장 길이가 약 1,000km인데 연근에 온다 하더라도 한반도를 바라보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를 바라본다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재 그 한미일 이제 공조 체제에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이제 불편해진 국가,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중국, 러시아인데 먼저 그 중국부터 이제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중국하고 이제 최근에 좀 관계가 좀 불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하지만 적대 행위를 하지 않고 서로 이제 상호 존중을 하면 안보 경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중국과의 관계 앞으로 이제 좀 어떻게 그 진행이 될지 또 어떻게 하면 좀 잘 풀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보통에서 봤을 때 중국은 불리를 보면 못 찾는 나라고 대한민국은 불의를 보면 못 찾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익이 없으면 못 찾는 불리, 우리는 의. 네. 우리 한민족이란 것은 한민족은 불의를 보면 못 찾는 민족에서 그래서 항상 이런 여러 가지 개혁, 뭐 혁명 또 이런 변화 이게 굉장히 많은 나라 아닙니까? 역동적인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중국은 불리를 보면 못 찾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가만히 있고자 싶은데 미국에서 저렇게 태클을 걸고 한중 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려면 중국은 북한하고 가까이 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지금 ICBM이나 SLBM이 상당히 그 대기권에 재진입을 이런 상태까지 갔는데 이걸 뭐 탄소 소멸할지 여러 가지의 그 대기권 재진입엔 이런 기술을 조금만 보태주면은 북한으로서는 불감청인형 고소원이죠. 내가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은 원하는 바다라는 생각이죠. 굉장히 땡큐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또 중국 입장에서 그 본다면은 너희들 그렇게 해봐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무역 수지가 적자가 중국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계곡에 든 소와 똑같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양쪽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지 이런 한쪽 풀만 뜯어먹고 살면 경제가 힘들어지고 서민 경제가 주름살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문제는 미국은 또 중요하지만은 중국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마 이 문제를 쉽게 풀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싱턴 선언이나 최근의 외교 안보를 보면은 이후의 정부들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러시아의 관계도 리스크인데요. 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설이 있었죠. 윤 대통령 발언 이후에 우크라이나 대사가 무기 지원을 또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는 이미 우리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나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정부 측에서 확답을 못 드려서 추정적으로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저는 그 우리가 재래식 무기의 세계 최강입니다. 사실 유럽 나토의 31개 나라를 합쳐도 우리 재래식 무기 수준을 못 따라옵니다. 세계 최강국입니다. 어찌 보면은 미국과의 딜이 있어서 우리가 갑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포탄도 105mm, 225mm, 298mm 이게 이 세 정도가 있으면은 고폭탄과 이 포탄과 그다음에 이 298mm가 있지만은 이게 지금 저는 155mm가 이미 봄에 7만 발의 K9 자주포를 패키지를 해서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작년 10월달에 폴란드 수출했고 미국에 10만 발을 이미 수출을 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폴란드와 독일로 바다와 공중으로 항공으로 저는 우회적으로 지원되지 않았냐. 그래서 약 55만 발이 나왔다는 게 미국의 그 방위대에서 일병이 잭 니클라스인가 그 잭 일병이 그걸 그 도청에 의해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은 이미 50만 발은 나갔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 추정에 의해서 합리적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정부는 이제 부인하고 있지만 의원님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세 가지를 대통령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민 학살을 했을 때 또 국제법을 위반했을 때 이런 걸 세계화지는 이미 그 자격이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실화. 그래 봤을 때 추정되는 얘기는 됩니다. 네, 이렇게 추정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외교에 있어서 정부가 어떤 점을 상기시키면 좋을까요?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러시아는 제국이었던 나라입니다. 이 미그 21이랄지 이 전투기나 해군이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문화예술,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핵과 미사일을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서로 간의 그 프렌들리한 이런 유화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그 접근을 끊을 수가 있다. 북한과 중국의 북한의 접근을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네. 아까 이제 그 중국과의 경제 상황이 이제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미일 공조 외에도 그 미국하고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끌어내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인. 그렇다면은 반도체법과 IRA가 이제 가장 이제 그 관건인데 여기에 대한 그 확실한 좀 이렇게 속 시원한 해법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미국의 보호주의 우선 또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에 의해서 사실 이 바이든 정부가 우리 삼성, 현대, 대우 이 인플레이 감축법이랄지 반도체 칩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한테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을 시원하게 좀 못 듣고 왔던 겁니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미국의 우선 정책에 의해서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해결에 의해서 지혜로운 방안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칼 끝이 아닌 칼 자루를 잡는 그런 지략과 지혜가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외교 안보는 전략적 모호성을 택했는데 이제 그 반대가 됐죠.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방향, 정부에 어떤 주문을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야당 의원이 주문해서 그거 듣겠습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네. 저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반도 국가에 살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부존 자원이 작기 때문에 수출과 무역으로 우리 한민족이 살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다양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친선 3동맹이 1동맹 3친선이 이승만 정권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 그런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정책이 하루아침에 지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토 3국의 지혜처럼 토끼가 세계 굴을 팔고 적을 대항하면서 지혜롭게 나가는 것처럼 이 민족의 한민족의 지혜가 지금 총량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럴 시기에 도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외교 중심으로 오늘 이제 안규백 민주당 의원님과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 파워 인터뷰 이제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네요. 할 말이 많은데. 저희도 아쉽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서 외교 안보 분야의 성과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